네, 이제 이 과목 SQL 기본 및 활용에 대해서 볼 건데요. 2024년 개정 이후에 이 과목에 대한 시험이 꽤 변동사항이 있죠. 일단은 이 과목의 구성부터 좀 보시면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이 SQL 기본 활용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기존의 튜닝과 관련된 일부 요소들이 SQL D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게 완전히 제외가 되면서 PLSQL, 그다음에 뭐 인덱스, 조인, 원리, 옵티마이저 이런 것들이 제외가 되면서 관리 구문만 이제 남게 됐고요. 반대로 추가된 부분도 있죠. SQL 활용에 대해서 세 가지 유형이 추가가 됐는데 탑 앤 쿼리, 그다음에 피벗, 언피벗, 정규 표현식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념적으로는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또 시험 문제에서는 개념이 어렵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아직까지 많이 물어볼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만 잘 정리를 해두신다면 충분히 다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과목을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기에 앞서 관경 데이터베이스라던가 데이터베이스, DBMS에 대한 용어를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가 RDBMS라고 부르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말 그대로 테이블들끼리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이 관계가 생성이 되냐면 우리 앞서 1과목에서 정규화 배웠잖아요. 정규화를 하게 되면 원래 하나의 테이블에 이제 데이터가 이제 마구마구 쌓여 있었는데 요게 굳이 한 테이블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분리가 되면서 그 두 테이블들끼리 관계를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죠. 그래서 이제 테이블들끼리 관계를 갖게 되는 테이블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관계를 가진 테이블들끼리 분리가 되어 있지만 때로는 다시 하나의 데이터로 조회를 해야 될 수도 있죠. 요럴 때 사용하는 기법이 이제 뒤에 배우는 조인이라고 하는 기법인 거죠.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랑 DBMS가 또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DBMS는 말 그대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DB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으로 이제 오라클, SQL 서버, MySQL 등이 이제 포함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는 보다 추상적인 개념으로 말 그대로 그냥 데이터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꼭 우리가 DBMS에서 갖추고 있는 DB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윈도우에 여러 개 파일들을 하나의 디렉토리에 모아놨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제 DB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갖춘 DB는 아무래도 제가 데이터를 찾는다거나 어떤 특정 데이터를 관리한다거나 수정하거나 할 때 굉장히 수동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꽤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이런 애들을 조금 더 보다 편리하게 관리하고 데이터를 더 잘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가 DBMS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이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는 계정, 테이블, 스키마가 있는데요. 일단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제어를 하기 위해서 계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테이블이 모든 유저한테 조회가 되게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보안 이슈도 있을 거고, 계정별로 이제 테이블의 소유를 분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데이터가 저장되는 단위인 테이블이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고, 스키마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특정 유저가 갖고 있는 모든 오브젝트들을 스키마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이블들이 이제 어떠한 기타 구성들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어떠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스키마까지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데이터가 저장되는 단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엑셀 시트에서 표처럼 행과 열의 구조를 갖는 2차원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 컬럼 같은 경우에는 논리 모델링에서는 속성이라고도 불렀어요. 물리 모델링에서 컬럼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특징 중요하죠. 하나의 테이블은 반드시 소유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명의 소유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의 소유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 개의 소유자가 하나의 테이블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 유저가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유저가 볼 수는 있는데 여러 유저가 소유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소유자가 없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소유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소유자는 테이블을 만들 때 결정이 됩니다.
테이블 간의 관계는 뭐 1대1, 1대다, 다대다의 관계를 갖는다라고 저희가 본 바 있고, 여러분 테이블 명은 중복되면 식별이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복될 수 없는데 소유자가 다를 경우는 같은 이름으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면 스캇 소유의 EMP를 제가 이미 만들어 놨는데 다른 그 유저에서 똑같은 이름의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엄연히 소유자가 다르면 다른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제가 이런 쿼리를 통해서 EMP라는 이름의 객체, 오브젝트죠. 오브젝트를 조회를 해봤는데 제가 스캇 소유의 EMP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스캇 소유의 똑같은 이름의 인덱스, 또 다른 객체죠. 이걸 만들었는데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객체 종류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만들어질 수는 있는데 같은 테이블이다라고 한다면 같은 소유자일 때는 만들어질 수 없고, 다만 제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소유자로도 만들어 봤거든요.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다른 특징은 행 단위로 데이터가 입력되고 삭제도 행 단위예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입력할 때 나는 이 앞에 있는 3개 값만 입력하고 싶어. 그러면 뒤에가 널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들어가야 된다. 삭제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수정이라고 하는 건 전체 수정하지 않아도 일부는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또 헷갈려하는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을 삭제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삭제가 아니라 널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수정이요. 그래서 이런 셀 단위로는 수정이 가능하고요. 물론 여러 셀을 동시에 수정할 수도 있고, 여러 로우에 대한 특정 셀을, 특정 컬럼을 이렇게 여러 개를 수정할 수도 있는데, 입력과 삭제는 이렇게 행 단위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SQL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존재하는 그냥 모든 언어예요. 그래서 뭐 데이터 조회할 때도, 조작할 때도, 그 다음에 시스템 관리할 때도 필요한 게 언어인데, 그 언어를 우리가 SQL이라고 부르는 거죠. SQL은 뭐 SQL의 용도에 따라서, 특징에 따라서 뭐 데이터를 정의하는 용도냐, DDL, 뭐 조작하는 용도냐, DML, 뭐 DCL 여러 가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뒤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SQL 문법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죠. 뭐 파이썬 같은 언어만 하더라도 소문자 펑션을 대문자로 넣게 되면은 에러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구분하지 않는 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현업에서는 SQL을 작성하는 표준 같은 게 있어서 대소문자를 정확하게 뭐 소문자로 하겠다, 이 부분을 대문자로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표준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은 아무래도 시스템화되어 있으니까 뭐 데이터를 분류한다거나 뭐 찾는다거나 뭐 이런 속도가 빠를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설계도를 기반으로 한 그런 데이터베이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뢰성이 높고 데이터가 잘못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적겠죠. 그래서 무결성을 보장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하지만 단점은 여러분 엑셀 시트라고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렇게 요 옆에다가 하나의 컬럼을 추가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여기다가 마우스 두시고 입력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데이터의 어떤 변경이 굉장히 쉬운데, 사실상 DBMS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런 테이블이 설계되어 있는 거고 물리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라서 그런 구조적 변경하기가 조금 더 어렵겠죠.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그런 테이블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데이터를 부하를 분석한다거나 그런 성능을 분석한다는 것이 조금 전문가나 가능한 그런 어려운 영역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데이터 무결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쉽게 얘기해서 데이터에 결점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정확하고 일관적이며 뭐 여러 가지 부정합함이 없다 뭐 이런 얘기고, 사실상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도 하죠. 이런 데이터의 무결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무결성이냐에 따라 종류가 이렇게 6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그 대상에 따라서 첫 번째 개체 무결성은 기본 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 키는 널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중복값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걸 개체 무결성이라고 하고,
참조 무결성은 참조키, 네, 외래키라고도 부르는 그래서 외래키에는 널이 들어갈 수는 있어도 참조하는 테이블의 기본 키 값과 동일해야 된다. 즉 참조 테이블의 기본 키로서 정의되지 않은 값을 참조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런 걸 참조 무결성이라고 하고, 도메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네, 컬럼이 갖고 있는 범위였잖아요. 그래서 그 범위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그 범위 안에 있는 데이터여야 한다라는 얘기고, 널의 속성이 정의가 됐다면, 그러니까 이 컬럼을 널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정의를 했다면 그때는 이제 널을 당연히 허용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유지해야겠죠. 그걸 널 무결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유 무결성은 고유키,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절대 중복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표현하는 무결성이고요. 그리고 키 무결성이라고 하는 건 관계에 있어서는 조인을 하려면 조인키가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하나의 관계에는 적어도 하나의 키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무결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ERD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들끼리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테이블들끼리 어떤 관계,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테이블들은 어떤 식별자를 갖고 있고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를 우리가 ERD라고 하죠. 그리고 ERD의 구성 요소는 엔터티, 이게 물리 모델링에서 테이블이 되고, 그다음 테이블들끼리의 관계, 그리고 테이블 내에서 이제 컬럼이죠. 속성 정보,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현실 세계 데이터들은 당연히 이 세 가지로 표현 가능한 대상이어야겠죠. 그래야 설계가 가능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ERD라고 하는데, ERD를 해석하는 방법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2장 셀렉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문이라고 하는 것은 SQL의 일종이죠. 네, 조회 언어인데 셀렉트문을 보기 전에 그래서 SQL 종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QL 종류는 일단 그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5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때에 따라서 4개로 구분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DDL이라고 하는 게 먼저 보이는데 Definition Language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정의한다라고 해서 테이블이나 객체를 만들고 create, 변경, alter, 그다음에 삭제, 그래서 구조 자체를 변경하는 개념이고요. 밑에 나와 있는 DML은 manipulation, 그래서 조작어라고 해서 데이터를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입력, 삭제, 그 다음에 수정, 병합,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정의하는 것은 취소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한 번 하면 이제 되돌릴 수가 없고, 롤백을 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토 커밋이다라고, 자동 확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트렁케이트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의 구조는 그대로 두고 데이터만 다 지워버리는 명령어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지우는 건 우리가 DML에서 넣어놨잖아요. 근데 트렁케이트는 DDL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오토 커밋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트렁케이트 하실 땐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전체가 날아가게 되고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트렁케이트는 DML이 아니라 DDL에 들어가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트랜잭션 있죠. 네, 그래서 트랜잭션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의 변경 언어들이 확정, 이때는 커밋, 그리고 나는 인서트를 100건을 했지만 잘못 입력했어. 그래서 취소해야 돼 라고 한다면, 커밋을 안 했다면 롤백 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트랜잭션을 제어하는 언어다라고 해서 TCL이라고 하는데, DCL은 뭐냐면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권한으로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권한을 부여, 그랜트, 권한을 회수, 리부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셀렉트는 이 앞에 있는 4개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 뭐 DML에 속한다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셀렉트는 그래서 단독으로 DQL이라고 하는 쿼리 랭귀지를 만들어서 구분하기도 해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요거 없이 그냥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셀렉트문의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처럼 6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select from 해서
이 6계절은 이 순서대로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되고, 그룹바이랑 해빙은 앞뒤가 바뀔 수는 있어요. 해빙을 먼저 쓰고 그룹바이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요거대로 사용하는 게 대부분 표준이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작성하는 순서랑은 다르게 DBMS가 해석하는 순서는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순서가 DBMS에서 해석하는 파싱하는 순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왜 그런지는 한번 볼까요? 일단 셀렉트 절이라고 부르는데, 셀렉트 절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를 조회하고 싶냐, 뭐를 표현하고 싶냐라고 하는 대상을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컬럼을 명시하거나 아니면 일부 컬럼을 나는 표현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일부 컬럼에서 파생된 표현식을 이렇게 출력하고 싶다거나 연산식 같은 거. 근데 그 데이터가 어딨냐? 네, 프롬절에다가 작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로부터 불러와라. 그리고 데이터를 전체 행을 조회하는 게 아니라 일부 행만 필터링 할 거다라고 하는 행을 이제 필터링하는 조건이 웨어절에 들어가고요. 간혹 뭐 성별, 뭐 시험 성적의 평균 이런 것처럼 그룹 연산을 수행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룹 바이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 바이를 했는데, 그래서 뭐 부서별이라고 따지면 10번 부서의 뭐 평균 연봉, 20번 부서 평균 연봉, 30번 부서 평균 연봉 이렇게 다 구해냈는데, 그 중에서 평균 연봉이 몇 이상인 그룹만 출력하고 싶다. 즉 그룹 바이를 수행한 결과에다가 조건을 또 전달하고 싶을 때는 해빙,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렬을 오더 바이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먼저 있어야 조회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프롬별이 제일 먼저 수행되는 거고, 그 다음 필터링하고 그룹 연산 필요하면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추가 조건 전달하고,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렬해서 최종 결과를 리턴하는 식으로 돼 있다 보니 이런 파싱 순서를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6가지 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셀렉트 절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이런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조회할 거다를 정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올 컬럼명 혹은 연산 결과를 작성하는 절입니다. 별표를 사용해서 전체 컬럼을 출력할 수도 있고, 일부 컬럼을 나열, 그리고 컬럼이 여러 개다라고 한다면 컴마로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표현식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2개를 제외한 모든 표현 가능한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상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셀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는데, 셀이라고 하는 컬럼이 변경됐어요. 뭐 셀 곱하기 1.1이라던가 아니면 라운드 셀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기존의 컬럼명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저장되어 있는 컬럼명을 통해서 변경한 수식, 뭐 이런 것들을 표현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는 또는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별표 또는 컬럼명 또는 표현식이 사용 가능하다. 여기서 주의하실 건 이런 별표와 컬럼명을 같이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별표만 쓰시거나 아니면 컬럼명만 쓰시거나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특징은 셀렉트절에서 표현할 대상, 즉 컬럼에다가 별칭을 또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잡이라는 이름의 컬럼이 있는데, 이 컬럼을 이 잡이라는 이름으로 출력하고 싶지가 않아. 다른 이름으로 출력하고, 직업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알리아스를 지정해서 원본의 요 물리적인 형태는 그대로 두고 셀렉트 문에서의 출력 결과만 다른 이름으로 표현을 할 때 컬럼 별칭을 셀렉트절에서 정의해 주시는 겁니다. 자, SQL은 원래 대소 문자를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예제를 볼게요. 제가 EMP라고 하는 테이블을 설계를 해놨다 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체 컬럼을 조회하고 싶다. 그럼 별표 써주시면 됩니다. 전체 컬럼이 나왔고요. 웨어절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행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총 14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특정 컬럼을 조회하실 때는 이렇게 컬럼명을 나열해 주시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표현식 보실까요? 네, 표현식. 그러니까 컬럼명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뭔가 변경된 내용, 이걸 표현식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수식이라던가 아니면 함수를 사용하는 모든 표현을 표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러리를 불러와다가 셀을 불러와서 1.1을 곱해서 리턴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컬럼 별칭이라고 하는 건 출력할 임시 이름이에요. 셀렉트 절에서만 정의가 가능하고 원본 컬럼명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때 as와 함께 설정하시는 건데 as는 생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급적 쓰시는 게 좋고요. 네, 이런 알리아스의 특징 및 주의사항을 보시면은 셀렉트 절보다 늦게 수행되는 오더 바이 절에서만 컬럼 별칭을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6개의 절은 순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파싱 순서. 생각해 보시면 셀렉트 절이 5번째고 앞에 있는 4개는 셀렉트 입장에서는 과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당연히 그 미래에서 정의된 걸 사용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셀렉트 절보다 늦게 수행되는 오더 바이 절에서만 셀렉트 절에서 정의한 컬럼 별칭을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네, 별칭에 한글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예학어는 별칭으로 쓰지 않는 게 좋겠죠. 예학어라고 하는 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단어, 그러니까 정의가 되어 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런 함수라던가 그 다음에 문장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특히 주의하실 거는 이런 별칭을 전달하실 때는 반드시 쌍따옴표를 필요로 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별칭 자체에 공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특수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언더바는 제외예요. 그리고 별칭 그대로 대소문자를 그대로 표현하고 싶을 때, 이럴 때는 반드시 쌍따옴표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별칭 사용 예제 보시면은 여기서는 as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as 4번, 사원 이름의 앞에 as가 없죠. 가능한 정의고요. 쌍따옴표 필요한 경우는 바로 이런 경우죠. 제가 요 셀 곱하기 1.1의 컬럼 별칭을 newcell이라는 이름으로 할 건데 띄어쓰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대로 쓰고 싶어? 이럴 때는 쌍따옴표를 쓰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이번엔 프롬절인데요. 프롬절은 이제 셀렉트문의 6개의 절 중에 가장 먼저 수행되는 절로서 데이터의 출처를 밝히는 부분이죠. 즉 우리가 조회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여기 있다라고 지정해주는 부분인데 테이블명을 여러 개 전달할 수 있어요. 네, 그럴 경우는 오라클 표준 같은 경우에는 컴마로 나열해 주시면 되고 순서 상관없이. 하지만 안시 표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에 보통 조인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해서 해당 테이블들을 조회하기 때문에 조인의 종류를 써주시고 그때는 테이블의 순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조인 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다 보니 프롬절에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명을 전달하는 게 맞는데 이제 간혹 테이블명 대신에 뷰라고 하는 객체 이름을 전달하기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뷰라고 하는 거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테이블과 동일하게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객체이긴 한데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객체는 아니라서 그냥 뭐 쉽게 생각하면 테이블의 일부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미리 보기 형식을 지원하는 그런 객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프롬전에서 테이블에 별칭이 필요하다면 별칭을 선언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테이블 별칭을 선언할 때는 오라클 문법으로는 as를 쓰시면 안 되고요. SQL 서버는 as를 쓰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됩니다. 자, 이 프롬절은 사실상 필수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주 간혹 데이터를 어떤 테이블에서 조회할 목적이 아니라 그냥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프롬절의 생략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오라클에서는 기본적으로 프롬절을 생략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의미상 필요 없다 하더라도 생략할 수 없고 그때는 반드시 프롬절을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듀얼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선언해 주셔야 됩니다. 더미 테이블이라고 불리는. 하지만 SQL 서버는 프롬절이 만약 필요 없다면 생략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의 날짜를 조회한다거나 이제 아래 예제처럼 이런 연산식을 사용할 때는 사실 이 연산식이 어떤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아니니까 프롬절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이럴 경우는 사실상 의미상 필요가 없긴 하지만 오라클에서는 이런 에러가 발생하는 거고 SQL 서버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라클 23C 버전부터는 역시 오라클에서도 프롬절이 의미가 필요가 없다면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 이 SQLD 자격증이
이 자격증 자체가 오라클의 버전별 차이를 물어보는 그런 자격증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참고차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는 프롬저를 생략할 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프롬저를 생략할 수 없으니까 듀얼이라고 하는 더미 테이블을 반드시 명시해야지만 에러 없이 조회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또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테이블 별칭을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테이블 별칭을 한번 선언하면 우리가 컬럼명을 구분할 때 어느 쪽 테이블에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출처를 앞에 밝힐 수가 있는데 이 출처는 테이블명 또는 테이블 별칭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테이블 별칭을 한번 선언한 경우라고 한다면 반드시 테이블 명이 아니라 테이블 별칭을 써야 돼서 이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적합한 식별자다라고 에러가 떨어지고요. 이 부분을 이제 아래처럼 이렇게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수학에서도 사용하는 것처럼 x, 그러니까 인풋 밸류가 들어가면 그에 맞는 아웃풋 밸류, y가 나오잖아요. 그 관계를 정의해주는 객체를 이제 함수라고 하고 그 정의된 거대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적당한 인풋 밸류를 전달을 해주겠죠. 자, 프롬저를 제외한 모든 절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함수는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해 줄 수 있을 텐데 뭐 연산이라던가 어떤 항목을 수정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타입을 변환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강력한 기능을 제공해 준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함수는 입력값과 리턴되는 데이터의 개수에 따라서 단일행 함수와 복수행 함수로 구분이 되는데 네, 그림에서처럼 1대1 대응 관계, 즉 하나의 인풋 밸류가 들어가면 하나의 아웃 밸류가 나오는 관계를 이제 표현한 걸 단일행 함수라고 하고요. 반대로 여러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서 여러 개 행이죠. 여러 개 행이 들어가면서 하나로 요약의 정보가 리턴이 되는 함수를 복수행 함수 또는 그룹 함수, 직계 함수라고도 부르는데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sum, 최대 최소 뭐 요런 수학 통계 같은 함수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자, 함수의 종류는 입출력의 타입에 따라서도 문자형 함수, 숫자형 함수, 날짜형 함수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네,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 함수들을 저희가 기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형 함수는 말 그대로 문자열, 그러니까 문자에 대해서 주로 사용하는 함수를 이제 문자형 함수라고 하고요. 뭐 주 기능은 문자의 결합, 뭐 추출, 삭제, 치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대부분의 문자형 함수들은 단일행 함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자형 함수니까 인풋도 아웃풋도 대부분 문자인데 간혹 이제 숫자로 리턴이 되는 문자형 함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length, instring 같은. 자, 좀 더 자세히 볼 건데 네, 글씨가 좀 작아서 좀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문자 함수 종류는 일단은 대소 치환하는 거, 그래서 로어, 어퍼 해가지고 인수가 하나씩 들어가는데요. 로어는 소문자로 변환하는 거, 어퍼는 대문자로 변환하는 거, 이니캡이라고 하는 함수도 있는데 이니캡이라고 하는 함수는 카멜 표기법이라고 해서 맨 앞에 있는 글자만 대문자, 나머지는 이제 소문자로 표현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함수죠. 서브스트링 함수인데요. 문자를 추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에서 m이라고 하는 위치에서부터 n개를 추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제 볼까요? 네, A, B, C, D, E에서 두 번째서부터면 요 B가 두 번째예요. 거기서부터 세 개를 추출하라는 거니까 B, C, D가 추출되겠죠. 근데 만약에 요 n이라고 하는 걸 생략하게 되면 마지막 인수요. 끝까지 추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E라고 하는 위치는 B고요. 그러면 B, C, D, E가 추출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추출 위치는 음의 값을 가질 수가 있는데 추출 위치가 음의 값이 되면은 뒤에서부터의 위치를 나타내요. 즉 뒤에서부터 네 번째니까 하나, 둘, 셋, 넷 B겠죠? B부터 정방향으로 세자. 그래서 B, C, D가 출력됩니다. 자, 반대로 인스트링은 추출하고자 하는 대상의 위치, 그러니까 찾고자 하는 대상의 위치를 리턴해 주는 건데 역시나 4개의 인수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m과 n은 생략할 수가 있어요. 즉 대상으로부터 찾을 문자열을 찾아서 이 문자열의 위치를 리턴해 줄 건데
n번 위치부터 스캔을 해라 라는 얘기고 n번째 발견되는 문자열의 위치를 리턴해 주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샵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요 m과 n이 생략되면 각각 1의 값이 전달되거든요. 그러니까 샵을 찾아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찾으라는 얘기고 첫 번째 발견된 샵의 위치를 리턴하라는 얘기니까 위치는 항상 왼쪽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라고 하는 숫자가 리턴이 되는 거고. 자, 이번에는 3이라고 하는 세 번째 인수를 전달했으니까 세 번째부터 스캔하라는 얘기니까 A 샵 B부터 오른쪽으로 스캔하는 겁니다. 그렇게 스캔했을 때 두 번째 발견되는 샵이거든요. 그러면 맨 마지막 샵이겠죠. 그러면 1, 2, 3, 4, 5,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리턴이 되겠네요. 자, 근데 위에 서브 스트링에서처럼 m이라고 하는 애는, 즉 위치는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가 있고 인스트링의 경우 m의 값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역시 뒤에서부터의 위치를 나타내는데 스캔 방향도 바뀌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자, 샵을 찾을 건데 뒤에서 세 번째부터 찾을 거래요. 그러면 여기 요 샵부터 찾을 건데 정방향이 아니라 역방향으로 바뀝니다. 인스트링은. 그래서 역방향으로 찾아 나가는데 두 번째 발견된인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A 뒤에 있는 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있지 않습니까? 역방향으로 스캔하더라도 위치는 항상 맨 왼쪽에서부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2라고 하는 숫자가 리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요 서브 스트링도 인스트링도 요 m이라고 하는 요 인수가 위치, 스캔 위치를 리턴하는데 이 스캔 위치가 이제 음의 값이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뒤에서부터의 위치를 얘기하는 건데 서브 스트링은 m이 음의 값이더라도 추출 방향이 이렇게 스캔 방향이 정방향인데 인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m이 음수가 되면은 이제 스캔 방향이 역방향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림 계열 함수들이 나왔는데요.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L트림은 왼쪽에서 제거하는 거고 R트림은 오른쪽에서 제거하는 거고요. 이 삭제 문자열을 생략하게 되면은 공백이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트림은 양쪽에서 제거하는 건데 오라클 트림의 경우는 이 두 번째 인수인 삭제 문자를 전달할 수가 없고요. 온리 공백만 제거가 가능한 함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삭제하실 때는 왼쪽에서 A를 삭제하라잖아요. 그러면 A 두 개가 삭제가 되면서 삭제할 대상이 아닌 대상을 만나면 삭제 행위는 스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A들은 삭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BA, BAA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똑같이 오른쪽에서 삭제를 하게 되면 AA가 삭제가 되면서 이 B가 있어서 막히는 거죠. 그래서 AA, BA, B까지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다수의 공백을 양쪽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트림을 씌우게 되면 공백이 제거가 되면서 A, B, C, D 이 5글자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패드 계열 함수들은 반대로 삽입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위에 있는 트림과 차이점은 양쪽에 삽입하는 패드라고 하는 함수가 없어요. 오라클에.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삽입하겠다, 오른쪽에 삽입하겠다 둘 중에 하나를 써주시면 되고요. 요 n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총길이에요. 총길이. 그래서 요 문자열을 총길이만큼을 이어 붙이겠다라는 얘기고 예를 들면 대상이 사이즈가 문자가 5개인데 여기가 10이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5개를 해당 문자열을 붙여주겠죠. 자, 볼까요? ABC가 원본인데 총 5자로 만들래요. 그리고 부족한 자릿수는 왼쪽에 별표를 붙이라고 하니까 별표가 왼쪽에 붙은 거고요. 반대로 R패드를 붙이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에 별표가 이제 붙게 됩니다. 자, 컨캣은 단 2개의 문자열을 전달해서 2개를 이어 붙여주는, 즉 문자열 결합을 나타내주는 그런 함수고요. 우리가 연결연산자라고 부르는 파이프 2개, 그 기능과도 유사하죠. 컨캣 AB 하게 되면 그냥 AB가 문자열로 리턴이 되게끔 돼 있고요. 랭스는 문자열 길이를 리턴하는 겁니다. 그래서 5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뭐 여기 써있진 않지만 랭스 B라고 하는 애는 마찬가지 문자열의 길이를 리턴하긴 하는데 몇 바이트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한글 같은 경우에는 한 글자당 2바이트, 뭐 4바이트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총 몇 바이트냐 이걸 궁금해하면 랭스 B. 총 몇 글자냐라고 하는 게 궁금하면 랭스를 써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치환함수로 유명한 리플레이스와 트랜슬레이트인데 둘 다 두 번째 인수의 찾을 문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꿀 문자열을 전달하면 되는데 차이점은 replace는 단어의 치환이고요. translate는 글자 대 글자 1대1 치환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또한 replace는 바꿀 문자를 생략하거나 빈 문자를 전달할 수 있는데요. translate 같은 경우에는 바꿀 문자열을 이제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빈 문자를 전달하게 되면 전체가 널이 리턴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비교해 보면은 AB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다가 소문자 AB로 바꾸란 얘기니까 뒤에 있는 BA는 치환되지 않는 게 맞죠. 단어니까요. 여기 세트예요. 하지만 트랜슬레이트는 1대1 매칭되는 번역을 하는 거라서 대문자 A를 소문자 A로, 대문자 B를 소문자 B로 치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BA가 치환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SQL 서버랑 오라클 함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적어두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나오지는 대체적으로 않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오라클에서의 서비스 스트링은 SQL 서버에서는 이렇게 부른다라고 매칭을 시켜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숫자형 함수는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있는 함수죠. 그래서 간략하게만 설명드릴 건데요. 숫자에 사용되는 함수다라고 해서 이제 숫자형 함수라고 하고요. 여기 보여지는 숫자 함수들은 단일행 함수 형태의 숫자 함수예요. 그래서 하나의 숫자가 들어가면 하나의 숫자가 리턴이 되는 그런 함수고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DBMS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ABS의 절대값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도 다 양수가 리턴이 되는 그런 함수고 라운드 반올림, 트렁크 버림인데 자릿수를 생략하게 되면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라운드 트렁크가 발생하면서 정수로 맞춰주고요. 자릿수를 전달하게 되면 예를 들면 2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 이 자릿수로 맞춰달라는 얘기라서 그 자릿수를 맞추기 위한 그 다음 자리에서 반올림이나 버림이 진행이 되겠죠.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는 게 아니라 소수점 둘째 자리로 맞추기 위해서 6, 세 번째에서 반올림을 하라는 얘기니까 123.46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자릿수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게 정수 자리에서, 그러니까 소수점 자리가 아니라 이 정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의 자리가 마이너스 1이고 이 10의 자리가 마이너스 2인데 그러면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10의 자리로 맞춰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때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때는 요 2에서 반올림을 하게 되면 100이 되겠죠. 트렁크도 마찬가지고요. 사인은 음수냐, 0이냐, 양수냐를 판별하는 함수라서 숫자가 양수면 1, 그 다음에 0이면 0, 음수면 마이너스 1이 리턴이 되는 그런 함수고 플로어 세일의 차이점도 종종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플로어는 해당 숫자보다 작은 값 중에 가장 최대 정수. 그래서 예를 들면 3.5보다 작은 애 중에 가장 최대 값은 3이잖아요. 그리고 세일은 반대로 큰 애들 중에 가장 작은 정수, 즉 3.5보다 세일하게 되면 큰 애들 중에 가장 작은 정수는 4죠. 그렇기 때문에 플로우는 내림을 나타내는 거고 세일은 올림을 나타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펑션입니다. 자, MOD는 나머지를 반환하는 거죠. 그래서 7을 2로 나눈 나머지는 1이다라고 리턴되는 거고 파워는 거듭제곱. 그래서 m의 n 거듭제곱이니까 2의 4승 16. 그다음 스퀘어 루트는 말 그대로 루트 값을 나타내는 거라서 16의 루트는 4죠. 뭐 이런 함수들에 대한 내용도 종종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날짜 함수인데 사실 이 날짜 함수가 DBMS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날짜 함수가 가장 다른 함수들 중에서 출제 비중이 낮지 않나. 왜냐하면 너무 SQL 서버랑 오라클이랑 다 다르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오라클 함수들 위주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날짜, 시스데이트, 커런트 데이트, 그 다음에 커런트 타임 스탬프 이런 애들이 출력이 된다라고 돼 있고 시간의 정보가 더 추가적으로 출력되는 타임 스탬프를 붙이게 되면 추가적인 시간 정보가 출력되고 있고요. 오라클에서는 일반적으로 날짜에다가 예를 들면 100을 더한다. 그럼 100일 뒤. 그 다음에 날짜에다가 마이너스 100을 하면 100일 이전이라는 얘기인데 근데 특정 날짜에서 3개월 이후, 3개월 이전
근데 이거 애매하잖아. 3개월이면 30일 곱하기 3을 더할 수도 없고, 그쵸? 왜냐면 매 계열마다의 기준 일자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 월과 관련된 연산의 함수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특정 날짜로부터 몇 개월 이전 이후에 대한 계산을 할 때는 add months. 그래서 3을 쓰게 되면, 양수를 쓰게 되면 add니까 3개월 이후, 그리고 마이너스 3을 쓰게 되면 3개월 이전이 되는 거고요. 네, months between 같은 경우에는 두 날짜 사이의 개월수를 리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짜 빼기 날짜 같은 경우 오라클에서는 일자를 리턴해 주거든요. 근데 두 날짜 사이의 개월수가 궁금하다면 역시 개월수를 계산하기 위한 매 달마다의 기준 일자가 달라지니까 계산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months between을 가지고 개월수를 리턴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소수점이 나오는 이유는 일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3개월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last day는 해당 날짜를 포함하는 달의 마지막 날짜를 출력을 해주고요. 요때가 아마 2월이었어가지고, 그래서 2월을 입력하게 되면은 2월의 마지막 날짜. 2024년은 이제 29일이 마지막 날짜인가 봐요. 자, next day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바로 다가오는 특정 요일에 해당되는 날짜를 리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n이라고 하는 거에는 숫자를 또 쓰실 수가 있는데 1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해당 날짜에 곧바로 오는 일요일이 무슨 날이냐라고 하는 이런 정보가 이제 출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라운드나 트렁크를 날짜에 쓰게 되면 역시 날짜를 특정 자릿수에 맞게끔 반올림, 버림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자, months를 쓰게 되면 역시 months로 맞춰달라는 거니까 일에서 반올림, 버림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때는 무조건 15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5까지는 반올림의 경우는 올라가지 않고 버려지는 거고 16부터 반올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스데이트가 예를 들면 2월 14일이다 라고 한다면은 months 기준으로 이제 1에서 14일에서 반올림을 하면 이제 버려져서 2월 1일이 되는 거고 시간도 00으로 세팅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오늘의 날짜가 2월 18일이었다라고 한다면 3월 1일이 되겠죠. 네, 트렁크는 버리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버려주시면 되고요. 자, 역시나 SQL 서버랑의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 시스데이트는 getDate로, add months는 date add로, months between은 date diff로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간단히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자, 변환 함수도 정말 중요한 함수인데 사실 우리가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각 컬럼마다. 근데 문자 타입으로 정의가 됐는데 내가 숫자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문자로 바꿔야 돼. 아니면 반대로 숫자를 문자로 바꿔야 돼. 혹은 날짜를 문자로 바꿔야 돼.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함수를 이제 변환 함수라고 하고요. 네, 변환 함수 종류를 보면은 오라클의 경우는 to 해가지고 변환할 대상을 써요. 그러니까 toNumber는 넘버로 바꾸겠다는 얘기고, toCha는 이제 캐릭터로 바꾸겠다는 얘기고, toDate는 날짜로 바꾸겠다는 얘기인데, 경우의 수가 넘버로 바꾼다는 얘기는 보통 문자를 넘버로 바꾼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로 바꾼다는 얘기는 숫자를 캐릭터로, 그 다음에 날짜를 캐릭터로 바꾸는 건데, 그에 맞는 포맷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toNumber는 이제 이렇게 문자형, 그러니까 숫자처럼 생겼는데 실제는 문자인 거죠. 요런 애가 들어가면 완전히 숫자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요. toCha는 이제 날짜죠. 날짜의 포맷 변경할 때 주로 써요. 그래서 요런 포맷으로 바꿔라. 하지만 날짜지만 이런 포맷으로 바꿔서 나오긴 하더라도 이 결과는 문자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toCha에서 문자로 바꾸겠다라는 의도를 가졌으니까. 자, 숫자 같은 경우에는 9나 0을 사용해서 여기 9나 0을 사용해서 자릿수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9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9,9999라는 이런 포맷을 쓰게 되면은 4자로 표현을 하되 세 번째 자리랑 네 번째 자리 사이에 천안이 구분교를 명시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리턴이 되고요. 앞에 공을 쓰게 되면은 아니면 다 공을 쓰게 되면은 공이라고 하는 거는 부족한 자릿수를 공백으로 채워주는 그런 자릿수를 채우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4자의 숫자지만 5자의 문자 형태로 변환하세요라고 하는 거고 부족한 자릿수는 앞에 공을 붙여라 라고 해서 09000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toDate 정말 중요하죠.
문자를 이제 날짜로 바꾸는 건데 날짜처럼 생긴 문자만 날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포맷의 역할은 앞에 있는 문자가 어떻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해석하세요 라는 의미지 이렇게 변경하세요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눈에는 이게 날짜처럼 보이겠지만 오라클에서는 이거를 날짜로 인식을 하지 않아요. 문자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얘를 날짜로 변환해 주려면 toDate 펑션을 사용해야 되고 뒤에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주면 됩니다. 즉 연, 월, 일, 슬래시까지도 맞춰주셔야 되거든요. 연 슬래시 월 슬래시 일로 생겼으니까 그렇게 읽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읽어서 해당 시스템의 디폴트 날짜 포맷으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숫자를 여기 뒤에다가 시간을 추가적으로 표현한 이유는 제가 조회했던 오렌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현재 날짜의 모든 형식은 연월일 10분초까지 출력이 되게끔 세팅이 돼 있어서 toDate에 의해서 일단 날짜로 변환이 되면 무조건 해당 시스템의 디폴트 날짜 포맷에 맞게 출력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포맷이라고 하는 함수는 SQL 서버용 함수고요. 네, 투차처럼 사용할 수 있는 날짜의 포맷을 변경하는 그런 펑션입니다. 그래서 SQL 서버에서는 오늘의 날짜를 getDate로 쓰니까 오늘의 날짜 중에서 연도를 추출해라, 그러니까 연도를 변환해라 라고 하게 되면 2024라고 제가 썼지만 어쨌든 얘는 날짜의 포맷을 변경함으로써 문자 타입이 리턴이 되는 거라 얘는 문자형으로 리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차처럼 문자로 리턴이 되는 거예요. 자, 캐스트라고 하는 건 비교적 단순하게 그냥 데이터 타입만 바꾸는 건데 as로 데이터 타입을 뒤에 써주시면 됩니다. 뭐 int, 캐릭터, 뭐 date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런 애를 int 타입으로 바꿔라라고 하면 숫자 100이 리턴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까 전에 숫자 함수를 보긴 했지만 그거는 단일행 함수 형태였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숫자 함수더라도 그룹 함수, 즉 여러 개 행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로 리턴이 되는 그런 요약 기능을 갖고 있는 그룹 함수가 count, 개수 세는 거죠. sum, 평균, min이 아니라 avg 펑션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요. 최소, 최대,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너를 무시하고 연산하기 때문에 널은 제외하고 평균을 계산하고 널은 제외하고 총합을 계산하게끔 돼 있어요. 하지만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널만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카운트는 숫자로 몇 개다라고 리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카운트는 공집합이 리턴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두가 널일 때 공집합이 리턴되는 게 아니라 0이다라고 리턴이 되고 나머지 함수들은 공집합에 대해서는 너를 무시하고 연산하기 때문에 공집합이 리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일반 함수인데 가장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가장 이렇게 눈여겨서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디코드라고 하는 함수는 치환 함수예요. 그래서 조건을 전달하기보다는 일치하는 값을 리턴 값과 함께 매칭을 시켜서 전달해 주시면 되는데 이 대상의 값을 하나하나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이 값과 일치하면 얘를 리턴하고 이 값과 일치하면 얘를 리턴하는 그런 형식이고 어떤 값과도 일치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혼자 짝이 맞지 않는 값을 리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dbt-no라고 하는 컬럼을 검사해서 10과 같으면 a라고 하는 문자로 리턴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싱글 쿼테이션 써야겠죠? 그리고 아니면 b라고 하는 값으로 리턴을 하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else 값을 생략하게 되면은 널로 리턴이 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이 두 가지는 오라클 널 치환 함수, 가장 대표적인 널 치환 함수죠. 그래서 MVL은 대상을 다 검사해서 대상이 널이면 요 값으로 치환을 해달라는 얘기고 널이 아니면 원래 값을 유지해달라는 얘기라서 만약 커미션 컬럼에 널이 있다면 0으로 바꿔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근데 MVL2는 MVL의 확장형이라서 널일 때와 널이 아닐 때를 각각 치환할 수 있게 되는데 널일 때 치환은 맨 뒤로 갑니다. 그리고 널이 아닐 때 치환이 중간에 들어오게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커미션의 값이 널이면 0을 리턴하고요. 널이 아닌 행에 대해서는 1.1을 곱하세요. 즉 10% 인상된 커미션을 리턴하세요 라고 돼 있네요. 자, 컬리스라고 하는 함수는 이들 중에 널이 아닌 값을 리턴하는 그런 함수인데 즉 대상 1이 널이 아니면 대상 1이 리턴되는 거고 얘가 널이면 그 다음으로
체크를 해서 얘가 널이 아니면 얘가 리턴되는 거고 얘마저도 널이면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조건을 미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첫 번째가 이미 널이죠. 그러면 이제 널이 아닌 값을 리턴하기로 약속했으니까 두 번째로 들어가게 되면서 100이 리턴이 되는 거고 만약 두 번째도 널이었다면 세 번째 값을 검사해서 세 번째 값이 널이 아니면 그 값이 나오겠죠. 자, isNull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나 그 SQL 서버에서의 널 치환 함수인데 역시 MVL처럼 널이면 이 값으로 치환해 달라는 얘기라서요. 널이면은 100으로 치환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100이 리턴이 되는 게 맞고요. 널 if는 두 개를 비교해서 같으면 널이 리턴되고 같지 않으면 첫 번째 값이 리턴이 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 20 이렇게 하면 같지 않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값이 리턴되는 거고 만약에 10, 10 이렇게 들어갔다면 널이 리턴이 되겠죠. 자, 조금 전에 디코드는 이제 조건을 사용해서 치환할 수는 없지만 해당 값과 일치하는 거에 대해서 이 값을 치환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는데 보다 확장적인 치환 함수, 치환 문장이 케이스문이라고 하는 거죠. 마치 if문처럼 조건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인데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각각의 리턴 밸류를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가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디코드 상세 예제 보시면은 제가 EMP 테이블에서 deptNO라고 하는 컬럼의 값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검사해 볼게요. 검사에서 10번이랑 일치하면 인사부, 문자 열일 때는 문자 상수일 때는 꼭 이렇게 싱글 쿼테이션 해주셔야 되고요. 20번과 일치할 때는 재무부, 그리고 디코드는 10번과 일치할 때, 20번 일치할 때 그 외 값, 그러니까 else 값을 생략하게 되면 널로 리턴돼요. 그래서 보시면 30번일 때는 다 이렇게 널로 리턴되죠. 자, 근데 디코드 안에 디코드를 또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해석해 볼게요. deptNO가 10번일 때는 원래 이 자리는 10번일 때 리턴할 값을 정의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그 정의가 이르다 이거죠. 한 번 더 조건을 검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디코드를 한 번 더 사용해서 추가 조건 분기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deptNO가 10일 때는 잡을 또 검사해서 클러크이면 A. 근데 잡을 검사해서 클러크가 아니면 B란 얘기잖아요. 짝꿍 없이 이렇게 홀로 나와 있으니까 이 클러크랑 A랑 짝꿍이거든요. 근데 짝꿍 없이 홀로 있을 때는 else 값이에요. 자, 다시 해석하면 deptNO가 10번일 때 근데 얘네들을 다시 검사해서 deptNO가 10번이면서 잡이 클러크이면 A, deptNO가 10번이면서 잡이 클러크가 아닐 때는 B. 그리고 마지막 C는 10에 대한 else 값이죠. 네, 그래서 deptNO가 10일 때는 이렇게 정의됐지만 10이 아닐 때는 마지막 값으로 정의해라 라는 식으로 이중 조건 분기를 수행한 결과입니다. 밑에 보시면 그거에 맞게 리절트가 출력되고 있어요. 자, MVL과 MVL2 사용 예제 역시나 보시면 이렇게 커미션들이 널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거. MVL에 의해서는 0으로 치환, 여기 치환값. 그 다음에 MVL2는 널일 때도 널이 아닐 때도 각각 치환. 널일 때는 500으로, 널일 때는 500, 그리고 널이 아닐 때는 1.1 곱한 거. 그래서 300일 때 1.1 곱하면 330이죠. 네, 이런 식으로 각각 치환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컬리스라고 하는 애를 이제 사용 예제를 보면 deptNO 1번과 deptNO 2번이라고 하는 컬럼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널이 없는데 얘는 널이 있죠. 그래서 deptNO 1번을 검사했는데 얘가 널이면은 deptNO 2번을 리턴해. 근데 다 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deptNO 1번이 다 리턴되고 있죠. 자, 케이스문 사용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케이스문 이제 중요한데 케이스문 조건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케이스 보시면 케이스 바로 뒤에 when과 then이 나와요. 그래서 when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건을 써주시면 됩니다. 즉, 셀이 2000보다 작을 때는 C라고 하는 값을 리턴하겠대요. 그리고 2000보다 작은 애들이 이미 앞에 C로 리턴됐으니까 밑에 있는 줄에는 200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 나왔겠죠? 그 중에서 3000보다 작은 애들은 B로. 그리고 마지막 else, 즉 300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 else겠죠? 이런 애들은 A로 리턴해 주세요.
이렇게 케이스문은 반드시 AND로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길어지는 문장은 컬럼형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컬럼 알리아스죠? 네, 컬럼 알리아스와 함께 출력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케이스문 같은 경우에는 대소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우리가 디코드는 대소 비교가 안 되고 일치하는 조건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이번에는 케이스문의 사용이 두 번째, 일치하는 조건 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비교하려고 케이스 문장을 두 개를 작성해 봤는데, 자, 해석해 볼게요. dpt_NO라고 하는 값이 when 10과 같으면, 근데 여러분 조건이 안 나왔죠? 밑에 봐주세요. 원래대로 한다면 케이스 다음에 when이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조건이 나와야 돼요. 즉 dpt_NO가 10번이 같으면 인사부, 20번과 같으면 총무부, 30번과 같으면 재무부, 그리고 10번, 20번, 30번도 아니면 기타, 이런 식으로 리턴되는 건데 어때요? 너무 똑같은 대상이 반복되죠. dpt_NO, dpt_NO, dpt_NO 그러면서도 이퀄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즉 두 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는 동일한 대상에 대한 조건일 것, 두 번째는 이퀄일 것. 이럴 경우는 위에처럼 축약해서 앞에 있는 대상을 뺄 수 있어요. 케이스와 when 사이에. 그래 놓고 반드시 케이스와 when 사이에 조건이 빠지면, 그러니까 대상이 빠지면 이때는 이퀄만 넣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수만 넣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케이스와 when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면 풀 조건이 들어가는 거고, 케이스와 when 사이에 어떤 대상이 있으면 생략된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만 이퀄 비교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퀄은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결과값은 모두 동일하죠? 네, 이번에는 너리프 함수의 사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리프는 어쨌든 널을 이름에서 포함하고 있듯 널과 관련된 함수인 건 맞아요. 근데 다른 널 치환 함수, nvl 같은 그런 함수들은 널을 만나면 다른 값으로 치환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반대예요. 어떤 값과 일치하면 널로 바꿔버리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요 커미션 값을 검사해서 각 행마다 100인지를 체크해요. 그래서 100이면 널로 바꿔버리는 거고 100이 아니면 원래 값을 유지합니다. 자, 볼게요. 결과 1번. 자, 근데 커미션의 값들에 100이라고 하는 값과 일치하는 행이 없죠. 그러니까 바꿀 값이 없는 거예요, 널로. 그래서 원래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자, 이 두 번째 결과값, 요걸 보시면 500이랑 같은 경우에 대해서만 널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500을 찾아요. 커미션 중에 500을 찾으니까 얘잖아요. 얘를 널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과 2번 보시면 여기가 널입니다. 근데 나머지들은 50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가 원래 값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NVL은 오히려 널이면 다른 상수로 바꿔. 요런 개념인데 얘는 이 상수랑 일치하면 널로 바꿔. 그래서 방향이 좀 다르죠. 그래서 얘는 사실상 널 치환 함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널로 바꿔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널 치환 함수 isNull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NVL 함수랑 똑같아요. 사용 방법이. 그렇지만 이거는 오라클 함수는 아닙니다. SQL 서버에서 실행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혹시나 지금 오라클 설치 후 이런 커맨드를 작성해서 실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거는 오라클에서는 수행할 수 없어요. 오라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함수입니다. 자, 어쨌든 문법을 해석해보면 커미션의 각 행의 값을 확인해서 널이면 100으로 바꿔주세요. 요 얘기거든요. 즉 NVL과 똑같죠. 그래서 결과값 보시면은 널인 애들이 요런 애들이지 않습니까? 요런 커미션이 널인 값들을 100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널 치환 함수고 원래 NVL처럼 널이 아니면 원래 값을 유지하잖아요. 요렇게 리턴되는 거고 그래서 NVL과 isNull은 결과값이 동일하죠. 하지만 앞에 배웠던 널이프는 결과값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출제가 자주 되고 있기 때문에 꼭 구분해서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웨어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어절이라고 하는 건 필터링 기능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행을 선택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행을 조회할 때 쓰시는 거고 그때 조회할 조건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 조건 동시에 전달 가능하고요. 그럴 때는 논리연산자라고 부르죠. AND나 OR. 그래서 두 조건 모두 만족하려면 AND,
두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합집합을 표현할 때는 or 써주시면 되고요. 주의하실 거는 널을 조회할 때, 그러니까 어떤 컬럼에 널인 경우 아니면 널이 아닌 경우 이런 거 조회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equal 널 하시면 안 돼요. is null, is not null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연산자 같이 볼게요. 즉 웨어절에서 사용 가능한 연산자 같다, 같지 않다는 두 가지 표현 가능하고요.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근데 이제 between A and B로 A와 B 사이 값을 출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그 같음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인연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A 또는 B 또는 C. 그래서 A도 B도 C도 모두 출력됐으면 한다라고 할 때는 인연산자 사용 가능하고요. 간혹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조회할 때 완벽하게 들어맞는 조건이 아니라 일부 패턴이 있죠. 뭐 예를 들면 A로 시작한다거나 뭐 A로 끝나는, 혹은 A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패턴에 대한 조건을 전달하실 때는 like 연산자 사용해 주시면 되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건의 반대죠. 우리가 이제 반대 조건을 여집합이라고 집합적으로는 표현하는데, 네, 여집합을 표현할 때는 not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not between A and B, not in, not like, is not null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사용하죠. 자,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웨어절이 세 번째 위치하고 있으니까 세 번째 조회할 조건, 필터링 조건을 써주시면 되고요. 이때 주의하실 거는 문자나 날짜 상수 표현 시에는 반드시 홑다운표, 네, 쌍따옴표 안 돼요. 홑다운표로 사용해 주시는 거고, 네, 물론 웨어절뿐만 아니라 네, 다른 절에서도 SQL 구문 자체에서 네, 문자와 날짜 상수 자체는 네, 싱글 쿼테이션 해주셔야 되고요. 오라클은 상수일 때는 대소를 구분합니다. 하지만 MS SQL은 기본적으로 문자 상수의 대소 문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EMP 데이터에서 셀렉트절은 컬럼을 출력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컬럼을 표현하겠다, 조회하겠다. 근데 컬럼에 대한 선택을 셀렉트절에서 하는 거라면 행에 대한 선택은 웨어절에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 행 말고 이름이 스미스인 직원 정보만 출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조건, 네, 문자 상수니까 싱글 쿼테이션 붙였죠. 그리고 숫자 상수일 때는 네, 싱글 쿼테이션 붙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나는 셀이 150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대상만 출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조건 써주시면 됩니다. 네, 널일 때는 is null. 그래서 커미션 컬럼에는 널인 대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출력되고요. 반대로 널이 아닌 애들만 출력했으면 한다라고 할 때는 is not null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 조건 전달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and 써주시면 되고, 저는 10번 부서번호이면서 셀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급여니까 급여가 2000 이상인 EMP, 이게 직원 테이블이거든요. 그래서 직원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런 조건을 써주시면 되고, 네,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하는 행만 나오겠죠. 근데 이제 5월을 사용하게 되면은 아까 결과랑 차이 좀 보세요. 똑같이 조건은 똑같은데 5월로만 바꾼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10번이라고 하는 조건만 썼죠. 10번. 근데 10번 아닌 20번이랑 30번 부서도 보이잖아요. 그 이유는 10번이면서 셀이 2000 이상인. 그러니까 요 조건을 성립할 때도 나와야 되고 요 밑에 있는 조건을 성립할 때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두 조건의 합집합을 출력해 주는 게 O 연산자의 특징입니다. 네, 다음은 인연산자를 보겠습니다. 포함연산자라고도 하는데 여러 상수와 일치하는 조건을 전달할 때 이제 보통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 예제를 보시면 제가 이름이 스미스 또는 이름이 스캇, 이름이 스미스이면서 스캇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둘 다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 5월을 썼는데 그러면 각각 출력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스미스랑 스캇이 모두 출력돼요. 근데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네임이라고 하는데 요 대상이 반복되잖아요. 이네임이라고 하는 조건에 대한 컬럼이. 이럴 때는 이렇게 묶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위에 있는 equal or의 축약형입니다. 그래서 이네임이 스미스이거나 이네임이 스캇이면 나와라. 그러니까 이 조건에 모두 포함되면 나와라 라는 얘기겠죠.
자, 비트윈 A and B 연산자는 또 추격형인데 사실 제가 샐러리를 2,000보다 크거나 같고 그다음 3,000보다 작거나 같다. 역시나 셀이라고 하는 애가 반복되잖아요. 네, 요거를 비트윈 연산자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둘 다 2,000과 3,000 이렇게 같은 지점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2,000 이상, 그 다음에 3,000 이하. 네, 그래서 3,000인 거 포함된 거 보이시죠? 네, 요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거는 between A and B 하실 때는 이 두 개를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즉 왼쪽은 작은 쪽, 그 다음에 오른쪽은 더 큰 값을 상수를 전달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순서를 바꾸게 되면은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트윈 연산자는 대소 비교가 가능한 모든 상수의 표현 가능하기 때문에 뭐 숫자도 대소 비교 가능하지만 여러분 문자도 가나다 순 그리고 날짜도 더 큰 날짜, 더 작은 날짜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etween A and B는 숫자뿐만 아니라 이 상수의 날짜나 문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의사항을 어기면, 그러니까 요 A라고 하는 이 상수에다가 더 큰 값을 전달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해석하게 되면 3,000 이상, 2,000 이하란 얘기인데 네, 불가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에러는 발생하지 않지만 네, 데이터는 출력되지 않죠. 네, 다음은 like 연산자입니다. like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패턴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산자라고 얘기했었죠. 퍼센트와 언더스코어, 언더바와 함께 사용이 됩니다. 퍼센트 같은 경우에는 자릿수 제한 없는 모든, 그러니까 별표 같은 의미가 되겠고요. 마찬가지 언더바도 이 자리에 뭐가 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자릿수가 요거 언더스코어 하나당 한 자릿수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만약에 이네임이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컬럼에다가 like 조건을 달아서 S%라고 하게 되면은 S로 시작하는 예요. 그러니까 퍼센트를 썼으니까 자릿수가 상관없어서 한 자리든 두 자리든 세 자리든 S로 시작하면 모든 행이 출력이 되고요. 퍼센트를 앞뒤로 붙이게 되면은 S가 자릿수 상관없이 어디더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반대로 퍼센트 뒤에 S를 쓰게 되면은 S가 맨 마지막에 와야 되고 S 앞에 있는 애는 무엇이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S로 끝나는 이라는 표현이 되는데 여러분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요건 어떻게 해석하냐면 언더바가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무조건 한 자리. 그리고 두 번째가 무조건 S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퍼센트가 있다는 것은 두 번째가 S일 필요는 없고 그냥 어딘가에 S가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 언더스코어 다음에 S를 쓰겠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애만 모르고 뒤에 있는 두 번째는 난 알아. S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명확하게 지정이 됐지만 그 다음부터 몰라도 돼요. 네, 요런 표현을 쓰시는 거고 제가 이거를 언더스코어 두 번 쓴 거거든요. 그래서 언더스코어 S 언더스코어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이 와도 상관없고 세 번째 자리에 S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 퍼센트를 쓰지 않고 언더스코어를 두 번 썼다는 얘기는 S 뒤에, 즉 세 번째 S 뒤에 무엇이 와도 좋지만 꼭 뒤에 두 자가 왔으면 좋겠다. 즉 5글자의 문자를 출력해 주세요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가운데 글자가 S인. 자, 근데 이제 not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 not in, not between, not like 이런 식으로 반대 집합을 출력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not 연산자의 예제를 좀 보면 not을 앞에 쓰고 괄호 열고 조건을 써주시게 되면 특정 조건을 이제 제외한 나머지 여집합을 출력할 수가 있는데 사실 3,000보다 크다의 not이면은 작거나 같다잖아요.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를 쓰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잘 사용하진 않겠죠. 어쨌든 출력 결과는 이렇게 나오고요. 기타 이하는 생략했습니다. 주로 이제 not을 사용할 때는 not in, not between, not like 요럴 때 이제 주로 사용하고 1000에서 3000을 포함하지 않는 이니까 1000보다 작거나 3000보다 큰 애들이 이제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네, 이번엔 그룹 바이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바이절은 네 번째에 위치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부서별로 평균 급여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부서별로 요약해가지고 그룹을 나눠서 연산을 하고자 하는 의도잖아요. 요럴 때 이제 그룹 바이저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묶을 그룹 있죠. 네, 그거를 그룹 바이 절에 나열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일 때는 하나를 쓰시면 되고 여러 개 컬럼의 값으로 그룹핑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네, 컴마로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근데 그룹 연산에서 제외할 대상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10번 부서는 빼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만 나는 그룹 연산을 하고 싶어. 이럴 때는 불필요하게 그룹 연산을 한 다음에 제거하는 것보다는 웨어절이 그룹 바이 절보다 먼저 파싱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웨어절에서 불필요한 그룹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그러니까 걔가 제외되도록 명시를 해주시고 그룹 연산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성능이 좋겠죠. 네, 이런 그룹에 대한 조건은 웨어절에서는 근데 사용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뭐 부서별로 평균을 구했다. 근데 평균에 대한, 그러니까 그룹핑을 한 연산 결과를 저는 또 조건으로 사용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웨어절이 이미 그룹 바이 전에 먼저 연산이 됐기 때문에 필터링이 됐기 때문에 웨어절에서는 그룹 바이에 의해서 리턴되는 뭐 썸과 같은 그런 결과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룹 함수 있죠? 뭐 sum, 뭐 count, min 이런 것들을 웨어절에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절이 또다시 나온 거죠. having절이라고 하는 조건이 그룹 바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employees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department id가 부서 번호거든요. 그래서 부서 번호별로 묶는다는 얘기는 부서별로 묶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부서별로 뭐 샐러리의 총합, 샐러리의 평균. 근데 평균이 소점 길이가 너무 길어서 제가 라운드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연산하고 싶을 때는 네, 이렇게 그룹 바이를 써주시면 되겠고, 여러분 전체 데이터가 예를 들면 14건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성별 요약하고 싶어요. 그럼 몇 건으로 요약돼서 나올까요?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2건이죠. 왜냐하면 14건이더라도 성별이니까 남자 그룹 하나, 여자 그룹 하나로 요약돼서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질문.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그룹 바이를 쓰게 되면 14건에 해당되는 정보와 그룹 바이 연산 결과를 동시에 출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당연히 없겠죠. 왜냐하면 그룹 바이를 쓴다는 것은 요약하겠다는 건데 행의 수를 그쵸? 14건이지만 그룹 이렇게 묶어서 요약하겠다는 건데 14개 전체 데이터를 표현하는 그런 컬럼과는 함께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뒤에 이제 예제를 보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군별로 이번에는 네, 직군별로 내가 요약하고 싶다. 그래서 job id가 유니크 밸류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니크 밸류로 나오면서 특정 job id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이 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그룹 바이의 잘못된 사용인데 여러분들 이거를 의외로 많이 헷갈려 하세요. 네, 그룹 바이를 쓰면 보세요. EMP라고 하는 직원 테이블에서 부서 번호니까 부서별로 묶겠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러면 부서별로 요약됐어. 그러면 부서가 총 3개가 있다 쳐요. 그러면 총 3줄을 요약한 행을 리턴하겠다는 얘기인데 DEPTNO는 요약했으니까 3줄로 나오겠죠. 그리고 맥스셀이니까 그룹 함수잖아요. 그래서 DEPTNO 별로 셀에 대한 맥스 값을 출력해 줄 텐데 eName이라고 하는 건 요약된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함께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딱 이렇게 그룹 바이 표현식이 아닙니다 라고 나오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룹 바이에 쓴 컬럼은 요약되는 내용이니까 올릴 수 있는데 그룹 바이에 쓴 컬럼이 아닌 컬럼은 그룹 함수랑 같이 쓰지 않으면 함께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약을 해야지만 출력할 수 있는데 요약을 하지 않은 그룹 함수를 사용하지 않은 컬럼들은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having절은 이제 그룹 함수 결과에다가 조건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제가 부서별로 평균을 구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평균 급여가 5천 이상인 부서가 어디지? 요런 조건을 추가적으로 전달하고 싶을 때 그럼 제가 평균 급여가 5천 이상이라는 조건을 사용하려면 sum 셀이 5천보다 크다. 뭐 요런 크거나 같다. 이런 조건을 써야 되는데 sum이라고 하는 거를 웨어절에 쓸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sum과 같은
그룹 연산에 의해서 수행된 결과에다가 조건을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해빙절에다가 쓰시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간혹 이 해빙절도 조건절이고 웨어절도 조건절이니까 이제 이거를 좀 간혹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해빙절에서 사용해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웨어절에서 사용해도 에러가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일반 조건이란 얘기거든요. 즉 그룹 바이에 의해서 요약되는 정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란 얘기인데, 그럴 때는 웨어절에서 사용해야 순서상 먼저 필터링을 하고 그룹 연산을 수행한다라고 했으니까 더 좋겠죠. 네, 그래서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한다면 웨어절에서 사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네, 당연히 해빙절 또한 컬럼 알리아스 사용할 수 없죠. 왜냐하면 셀렉트절보다 나중에 선언되는 오더 바이 절만 컬럼 별칭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시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썸이라고 하는 이런 연산 결과를 그룹핑을 하고 싶다. 이거는 웨어절에서 사용할 수가 없고요. 요거는 해빙절에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규칙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이제 웨어절과 해빙절 모두 사용 가능한 조건이요. 이런 조건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웨어절에서 사용하는 게 좋다. 예를 들면 제가 디파트먼트 아이디별로 그룹핑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그룹핑을 하고 싶어요. 근데 10번, 30번, 40번, 110번에 대한 부서에 대한 정보만 제가 체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 조건은 웨어절에도 사용할 수 있고 해빙절에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웨어절에서 먼저 필터링을 해서 요런 애들만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룹 연산을 하고 해빙절을 전달하는 게 이제 순서상 좋다, 그러니까 성능상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면 어차피 표현하지 않을 대상을 그룹 바이를 해서 그 다음에 제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순서상 필요한 데이터를 먼저 필터링을 하고 그룹핑을 하는 게 좋겠고요. 여러분 이거 그룹 바이랑 해빙을 이렇게 써도 에러는 안 발생하죠. 하지만 대부분 회사의 표준은 그룹 바이를 해빙절보다 먼저 사용하는 게 표준이기 때문에 바꿔도 상관없긴 하지만 이왕이면 그룹 바이를 먼저 쓰는 게 좋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더바이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더바이절은 이제 정렬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절이죠. 셀렉트 문 중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배치되고 그리고 수행 시에도 마지막에 수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셀렉트 절보다 유일하게 나중에 수행되는 절이다 보니까 셀렉트 절에서 정의했었던 컬럼 별칭이죠. 컬럼 별칭을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문이기도 합니다. 데이터는 원래 입력된 순서대로 출력이 되는데 이제 그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더바이절을 쓰게 되고 1차 정렬, 2차 정렬을 이제 오더바이절에다가 나열을 하면서 각각의 컬럼별로 정렬 순서를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를 정의할 수가 있게 되고요. 오름차순이 디폴트이기 때문에 ASC는 생략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특정 컬럼에 대해서 높은 순서대로, 큰 순서대로의 정렬을 원한다면 DSC를 써서 내림차순 정렬을 명령하시면 됩니다. 자, 간혹 이 오더바이절에 컬럼명이나 컬럼 별칭 대신에 숫자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숫자의 의미는 셀렉트절에 명시된 컬럼의 순서를 얘기해요. 아무래도 이제 이미 명시가 되어 있는 컬럼명을 다시 정렬할 때 다시 사용하기가 좀 번거롭다라고 한다면 순번을 사용해서 정렬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숫자를, 즉 컬럼 순서를 컬럼명과 함께 혼합해서 사용해도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정렬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문자, 숫자, 날짜 모두 정렬이 가능하다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름차순 정렬이다라고 한다면 글자는 한글 경우는 뭐 가나다 순, ABC 순이 되겠고요. 숫자는 당연히 1, 2, 3, 4, 그리고 날짜 같은 경우에는 과거 날짜부터 최근 날짜 순서대로 오름차순 정렬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자 정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왼쪽에서부터 정렬을 하기 때문에 맨 왼쪽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인플로이즈에서 이제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30번인 직원들만 데려다가
first name 가지고 정렬을 했는데요. 문자 컬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애들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하는 거고, 만약에 값이 같다면 두 번째 순서대로 이제 정렬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예제는 EMP에서 셀이라고 하는 컬럼이 원래 숫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숫자로 정렬하게 되면은 작은 순서대로 정렬이 됐을 텐데, 오름차순의 경우. 근데 이거를 문자로 바꾼 거예요. 투차라고 하는 함수로. 그래놓고 as 셀이라고 하는 알리아스를 그대로 부여하게 되면 오더바이저리서의 셀은 이제 컬럼 알리아스라고 인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투차로 바뀐 형태로 정렬을 오름차순으로 하게 되면 문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숫자 형태로 정렬되는 게 아니라 문자 형태로 정렬이 되고, 문자 형태 정렬은 맨 왼쪽에 값이 작을수록 앞에 배치하게끔 돼 있겠죠. 그래서 1이 먼저 나오게 되는 거고요. 9보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값이 1로 다 같을 때는 두 번째 순서대로 역시 정렬이 되게끔 돼 있어서 이런 순서대로 정렬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숫자로서의 정렬 순서랑 얘를 문자로 바꿨을 때 정렬 순서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날짜 정렬은 잘 아시다시피 오름차순이라고 한다면 오래된 순서대로. 네, 그래서 2002년, 3년, 5년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어지고 있고요. 자,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셀렉션에 명시된 컬럼의 순서예요. 그래서 하이어 데이트 순서대로 역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됐겠네요. 자, 복합 정렬이라고 하는 건 1차 정렬, 2차 정렬을 이제 나열했을 때 얘기인데, 우리가 2차 정렬이 필요한 케이스는 1차 정렬 했을 때 1차 정렬의 값이 같다라고 한다면 그 같은 값들끼리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렬을 다시 명령을 할까? 이걸 이제 결정하는 게 2차 정렬이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인플로이즈에서 해당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출력을 한 다음에 먼저는 샐러리가 큰 순서대로 정렬을 했는데 값이 같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나는 추가적으로 하이어 데이트 어센딩, 물론 생략해도 되겠죠? 오름차순으로, 즉 낮은 날짜부터, 오래된 날짜부터 정렬하게끔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2차 정렬이 의미가 있으려면 1차 정렬의 결과가 값이 같은 애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2차 정렬의 의미가 없겠죠.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사실, 셀렉트절에서 정의한 컬럼 별칭을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간이 오더바이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EID 같은 알리아스를 웨어절 같은 데서는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오더바이절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컬럼 별칭 혹은 컬럼명, 그리고 그 순번 있죠? 이거를 같이 혼합해서 오더바이절에 명시를 해도 충분히 파싱이 문법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디파트먼트 아이디 순서대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고 2라고 쓴 걸로 봐서는 인플로이 아이디겠죠? 그래서 이 값이 같을 때는 인플로이 아이디가 작은 순서대로 정렬을 해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먼저 디파트먼트 아이디 순서대로 정렬이 되고 값이 같을 때 20번 내에 30번 내겠죠? 요 내에서는 두 번째 값인 인플로이 아이디 순서대로 이렇게 작은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이 돼서 보여지고 있네요. 네, 이번에는 널의 정렬에 대해서 볼 건데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널을 포함한 컬럼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때는 널을 마지막에 배치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널들 라스트라고 하는 게 기본인데 SQL 서버는 반대로 널을 처음으로 이제 배치를 하게끔 되어 있죠. 또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이 널 배치 순서를 널즈 라스트, 널즈 퍼스트로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SQL 서버에서는 널 정렬 순서를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널을 포함한 컬럼의 정렬 결과를 오라클에서 보면은 네, 이렇게 커미션 컬럼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게 되면 널이 마지막에 배치가 되어 있죠. 자, 이거를 이제 똑같이 정렬을 하되 널즈 퍼스트를 하게 되면 이제 널이 앞에 배치가 되게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제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제 이거를 오름차순이 아니라 DESC 내림차순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원래는 널이 마지막에 배치가 돼야 되는데 제가 DESC로 거꾸로 정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큰 순서대로. 그럼 DESC를 하게 되면 오라클은 널이 앞에 배치가 되겠죠. 근데 DESC를 했는데도 널이 앞이 아니라 끝에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DSC 쓰시고 뒤에 널 라스트를 한 번 더 쓰시게 되면 DSC 결과에다가 너를 다시 뒤로 배치하게끔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조인입니다. 여러분, 조인이라고 하는 기법이 이제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관경 데이터베이스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정교화 규칙에 의해서 원래 하나의 테이블에 막 넣었던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분리가 되면서 두 테이블이 이제 관계를 맺게 되고, 하지만 이렇게 관계가 있는 테이블들이 나뉘어져 있지만 때로는 같이 출력을 해야 될 때가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조인이라고 하는 기법인 거죠. 그래서 분리되어진 테이블을 이제 관계 규칙을 잘 연결을 해서 내가 이렇게 같이 데이터를 조회하겠다라고 한다면 조인 기법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여러 분리되어 있는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함께 조회하는 거기 때문에 프롬절에 필요한 테이블들을 모두 나열해 주시면 되고, 오라클 표준 같은 경우에는 컴마로 순서 상관없이 나열해 주시면 되고, 안시 표준에서는 테이블과 테이블명 사이에 조인의 종류를 써주시면서 때로는 이제 명시되는 순서가 중요할 수 있다라고 이제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인이라고 하는 걸 하려면 여러 개 테이블을 조인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각각의 테이블들이 모두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n개의 테이블이 조인이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최소 n-1개 조인 조건이 있어야만 모든 테이블들이 연결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필요한 데이터의 조합이 출력될 수 있고, 특히나 만약에 조인을 할 때 조인 조건을 잘못 명시하거나 명시하지 않는 경우는 모든 발생 가능한 곱이 출력이 되는 그런 카티션 프로덕트가 출력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SQL 문법은 안시랑 오라클 표준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데 조인에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역시 시험 문제에서도 오라클 표준을 안시 표준으로 바꾼다거나 반대로 바꾼다거나 이런 식의 시험 문제도 꽤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도 잘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인이 필요한 케이스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자, 사원 테이블에는 사원 번호, 이름, 부서 번호 이런 정보만 있고요. 부서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사원에 넣자니 너무 부가적인 정보로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서 번호는 부서 테이블에 넣자라고 해서 이제 정규화 규칙에 의해서 사원과 부서 테이블이 이제 분리가 되면서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서 번호라고 하는 컬럼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죠. 따라서 사원 테이블에 이 100번이라고 하는 부서가, 즉 홍길동의 부서가 어떤 부서명과 어떤 부서 위치를 갖는지가 만약 궁금하다면 두 테이블을 조인할 수밖에 없게 되고, 조인의 규칙은, 즉 연결 규칙은 부서 번호가 되겠죠. 즉 100번을 이쪽에서 찾아서 매칭되는 한 행에 해당되는 부서명을 가져오세요라고 명령하게 되면 각각의 사원의 이름과 그 다음에 이제 부서에 대한 이름을 같이 출력할 수 있겠네요. 자, 조인의 종류를 보시면 일단은 조인의 조건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 조인 조건이 일치 조건이다, 그러니까 동등 조건이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퀴 조인이라고 하고요. 이퀴 조인이 아닌 경우를 너니퀸 조인이라고 하죠. 뭐 인연산자, 비트윈연산자 크다 작다로 연결 조건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너니퀴 조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인 결과에 따라서는 이너 조인과 아우터 조인을 구분하는데 이너 조인이 기본이죠. 이너 조인이라고 하는 건 명시된 조인 조건이 성립되는 데이터만을 출력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아우터 조인인데 조인 조건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출력을 원한다면 아우터 조인을 명령해 주시면 되고, 이때 기준이 되는 테이블의 위치에 따라 왼쪽 테이블 기준으로 오른쪽 테이블에 대한 결과를 붙여 넣는 형식이다라고 한다면 left outer join, right outer join, 그리고 양쪽 모두의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full outer join,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고요. 특히나 outer join의 경우는 그래서 제가 왼쪽 기준이라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오라클 표준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안시 표준일 때는 테이블 순서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어요. 네, 나머지는 이제 내추럴 조인, 크로스 조인, 셀프 조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내추럴 조인은 자연스러운 조인이라고 해서 양쪽 테이블에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컬럼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연결해라. 조인 조건을 명시하지 않아도. 뭐 이런 얘기고요. 크로스 조인은 조인 조건을 생략하게 되면 발생 가능한 모든 가능성, 모든 곱을
출력해주는 그런 조인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카티션 프로덕트를 유발하는 조인 기법이고요. 셀프 조인은 말 그대로 스스로 조인하는 건데 어떤 경우냐면 하나의 테이블이 이렇게 조회가 돼야 되는데 한 번 해당 테이블을 참고해서는 사실상 해당 테이블 내에 또 다른 정보를 다시 출력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똑같은 테이블을 두 번, 세 번 참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읽으면서 원하는 정보를 연결해서 출력을 할 때는 셀프 조인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순서대로 볼게요. 먼저 이키 조인인데요. 네, 등가 조인이라고도 불리는 조인 조건이 이퀄일 때를 얘기하고 사실상 가장 많은 조인의 형태입니다. 프롬 전에 조인하고자 하는 테이블을 모두 명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별칭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프롬절 할 때 설명드렸었죠. 자, 여러분 T1이라고 하는 테이블의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고 T2라고 하는 테이블이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제가 이거를 넘버가 같을 때라는 조건을 준다면 같다라는 조건 때문에 이키 조인이 되는 거고요. 어떤 데이터가 성립되냐면 여러분 1번과 1번이 같죠. 그럼 이 두 개 행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원하는 출력 컬럼이 이 순서대로라고 한다면 1, 그 다음에 1, 그리고 A 이렇게 출력되는 게 맞고요. 다만 요 1이라고 하는 값은 T2에서 또 다른 1이라고 하는 두 번째 행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면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같으면 모두 출력돼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1은 이미 얘랑 연결해서 첫 번째 행을 출력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행과 연결을 위해서 또 다른 행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1, A, B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된다. 그러니까 행이 늘어나는 거예요. 나머지 2 같은 경우는 하나만 매칭되니까 2, B, C가 이제 출력이 될 거고요. 그럼 이때 주의하실 건 여기도 널이고 여기도 널이면 사실 일치하기 때문에 널, DD 이렇게 출력될 것 같지만 여러분 널이라고 하는 건 원래 이퀄에 성립되지 않아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널을 조건 검사할 때는 is 널을 쓰시지 equal을 쓰지 않으시잖아요. 따라서 이때 주의하실 거는 널끼리 같다라고 하는 건 equal에 반응하지 않는다. 즉 not equal에도 반응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널끼리는 같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널에 대한 값은 출력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십시오. 자,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은 테이블을 이렇게 조인할 테이블을 명시해 주시고 오라클 표준은 컴마로 나열해 주시면 된다 그랬고 사실 순서 상관없고요. 따라서 이렇게 동일한 이름의 컬럼명이 있을 경우는 특히나 이 컬럼의 출처를 밝혀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는데 테이블 명이나 테이블 알리아스가 프롬절에 선언됐다면 꼭 테이블 알리아스를 써서 테이블 출처를 밝혀주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오라클은 조인 조건이든 일반 조건이든 모두 웨어절에 기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일반 조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AND 해가지고 추가적인 조건을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쪽이 EMP 테이블이고요. 그래서 부서 그래서 여기 사원 번호, 사원 이름, 그 다음에 급여, 요게 이제 부서 번호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부서 번호에 매칭되는 여기 있죠. 네, 부서 테이블에 가서 요 정보를 이제 조인키로 삼아서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20번과 10번에 일치하지 않으니까 요 데이터는 출력되지 않을 거고 20번이 이쪽에 있는 20번이랑 매칭이 돼서 리서치라고 하는 부서명이 요 옆에 이렇게 가져와지는 거죠. 요런 게 이제 조인 기법이고 아마 엑셀로 따지면 뭐 VLOOKUP처럼 이제 참조죠. 이쪽에 있는 조건을 저쪽에 던져서 일치하는 저쪽에 있는 행을 가져오세요. 이런 느낌. 그래서 모든 행마다 그런 연산이 수행되는 걸 조인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거를 SQL로 작성해 보면 난 두 개 테이블 조인할 거야. 그래서 EMP에서는 eName을 그 다음 DEPT에서는 DName을 출력해 줄 거야 라고 셀렉트 전에 표현한 거고 연결 조건을 쓰지 않으면 크로스 조인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말고 나는 EMP의 DEPT-NO를 TEPT 테이블의 DEPT-NO를 이제 연결해서 그러니까 위로 따지면 이런 거죠. 그러면 스미스는 뭐로 나오겠어요? 스미스는 DEPT-NO가 20인데 제가 같은이라는 조건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거 하나죠. 그러니까 리서치라고 하는 정보가 올라오는 거고 알렌은 30번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30번을 찾아요. 그래 놓고 세일즈가 요 옆에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워드는 30번이니까 또 똑같이 세일즈가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모든 행마다
요 값을 전달해서 일치하는 단 하나의 행을 가져오는 거죠. 이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전달했는데 여기에 일치하는 값이 여러 개일 수도 있거든요. 1대 다의 관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면 10번이 2개 있어. 이럴 때는 여기 20번이니까 20번이 2개 있어. 이럴 때는 20번이 매칭되는 게 2개잖아요. 이 2개를 동시에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 행이 2개로 이렇게 반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스미스가 한 번 더 출력돼야 이 2개를 동시에 이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런 이제 관계를 표현하는 게 조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너니키 조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키 조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비교 조건이 이퀄이 아닌 케이스를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 이렇게 EMP 테이블이 있고 EMP 테이블에는 이제 급여 정보가 있어요. 근데 셀 그레이드라고 하는 테이블에 급여에 대한 등급표가 있나 봐요. 그래서 로우 셀보다 크거나 같고 하이 셀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1등급이에요. 자, 그럼 800이라고 하는 셀은 몇 등급일까요? 네, 여기 사이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1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출력하고 온 정보가 그레이드에 있잖아요. 여기 셀 그레이드 컬럼에 있고 그리고 또 급여에 대한 정보와 함께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EMP 테이블과 셀 그레이드 테이블을 같이 출력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연결해야 되는데 아까랑은 다르게 연결에 대한 대상이 일단은 1대1이 아니죠. 셀과 이 2개 컬럼을 비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교 조건도 이퀄이 아니죠. 700보다 크거나 같고 요 120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으로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비트윈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연결해야 각각의 직원의 정보와 급여 그리고 그레이드 정보를 이제 같이 출력을 해주는 거죠. 자, 여러분 3개 이상의 테이블 조인 시에도 뭐 사실 관계만 잘 파악하면 어렵지 않아요. n개 테이블일 경우는 최소 n-1개의 조인 조건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보면 인플로이스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직원 정보인데 직원의 정보가 이렇게 있는데 디파트먼트 아이디, 즉 부서에 대한 번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서 정보는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가야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도널드라고 한 사람의 부서가 궁금해서 봤더니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네, 쇼핑이라고 하는 걸로 연결이 되죠. 근데 하나 더 여기 로케이션 아이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로케이션 정보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 있어서 연결 1500이 누구야 어디야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이런 식의 조인을 3개 이상 그래서 보시면 이쪽 테이블은 요거랑 이쪽 테이블이랑 이렇게 연결했죠. 디파트먼트 아이디로. 그 다음에 또 이 디파트먼트 테이블이랑 로케이션 테이블을 뭘로 연결해요? 로케이션 아이디로 연결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관계만 이어서 써주시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조인 조건을 다 명시하지 않으면 분명히 더 많은 발생 가능한 데이터들이 출력될 거예요. 그 점을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법으로 표현하면은 테이블명이 좀 길어지니까 테이블 알리아스를 썼죠. 그래서 출처도 알리아스로 썼고요. 그래서 E라고 하는 것과 D라고 하는 테이블은 디파트먼트 아이디로 연결된다. 그리고 D와 L은 네, 로케이션 아이디로 연결된다. 사실상 E와 D가 연결되고 D와 L이 연결되면 3개가 다 연결된 거니까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인 조건은 이제 없어 보이죠?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정보가 잘 출력이 됩니다. 자, 셀프 조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같은 테이블 내에 행끼리 서로 관계를 가질 때 그 관계를 갖는 행을 동시에 출력하고 싶을 때 쓴다라고 했었고요. 스스로의 조인이다 라고 해서 셀프 조인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당연히 스스로 필요한 만큼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번 연결하고 싶다. 그러니까 한 번 연결해서 2개를 동시에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2번 명시해 주시면 되고 한 번 더 연결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3번, 4번 필요할 때마다 써주시면 되고 당연히 똑같은 테이블 가지고 조인하는 거니까 테이블명이 똑같겠죠. 반드시 테이블 별칭을 사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예제 보시면은 요게 이제 인플로이 테이블인데 각 직원의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렉스라고 하는 사람 보시면 102번의 4번 정보인데 이 렉스라고 하는 사람의 요 매니저 아이디 있죠. 그러니까 매니저 아이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니저 번호. 근데 이 사람의 매니저도 결국 그 회사의 직원 정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 100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찾으려면 다시 앞으로 가서
네, 인플로이 아이디를 연결해야 되죠. 그래서 이 스티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렉스의 상사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원칙적으로 이렇게 분리되어진 행을 하나의 행으로 출력할 수는 없으니까 이럴 때 이제 셀프 조인을 사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문법으로 표현을 하면은 제가 똑같은 테이블이더라도 어떤 컬럼으로 연결했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테이블을 한번 썼어요. 그래서 읽을 거야. 근데 연결할 때 매니저 아이디를 이용해서 조인을 걸 거야. 그러면 매니저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쪽이 이제 각 직원들의 정보겠죠. 그리고 매니저 아이디를 받아서 다시 인플로이 아이디를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연결하는 두 번째 테이블은 상사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E1을 고유 직원의 정보, E2를 상사 정보로 쓰고 싶으면 연결고리가 E1은 반드시 매니저 아이디가 조인키로 쓰여야 되고 E2는 인플로이 아이디가 쓰여야 돼요. 이 두 개가 바뀌면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E1이 고유 사원의 정보를 담고 있는 테이블이 되고 E2가 그리고 직원 정보의 테이블이 된다라고 하는 점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응용 예제를 하나 제가 넣어놨는데, 요 EMP라고 하는 테이블도 똑같이 MGR이라고 하는 그 상사의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4번이 있고 MGR이라고 하는 상사 정보가 있거든요. 상사의 번호 4번이겠죠. 그러면 똑같이 E1이라고 하는 거에서 상사 번호를 던져서 E2라고 하는 거에 EMPNO를 연결을 시키게 되면 E2라고 하는 정보는 이제 상사 정보가 되겠고 E1 정보는 원래 직원 정보가 되겠죠. 이렇게 연결하는 게 셀프 조인인데, 만약에 문제가 여기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상위 관리자보다 급여가 많은. 근데 원래 서로 다른 행끼리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라 한 행이랑 그 행의 상위 관리자 정보랑 비교를 하려면 조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조건이 나와도 이거는 셀프 조인이 필요한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인지하시고, 오라클 표준은 조인 조건과 일반 조건을 구분하지 않고 다 외어절에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요게 이제 조인 조건이고, 요게 이제 제가 원하는 조인 후에 이제 필터링을 하는 조건이겠죠.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표준 조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표준 조인은 이제 안시 표준으로 작성되는 조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라클 표준에서는 이너 조인, 크로스 조인, 내추럴 조인, 아우터 조인을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썼다는 얘기는 이제 안시 표준이란 얘기가 되겠고요. 오라클에서는 이너 조인을 수행할 수 있기는 하죠. 하지만 이너 조인을 쓰지 않고 그냥 컴마로 나열해 주시면 그게 디폴트 조인이 이너 조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안시에서는 이너 조인 혹은 이너를 생략하고 조인이라고 테이블명 사이에 써주시면 되고, 반드시 어떤 조건으로 연결할지를 온절 혹은 유징절로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 온절과 유징절을 좀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조인 조건 자체를 풀로 조건의 형태로 전달하는 절은 온절이에요. 그래서 괄호를 쓰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되는데, 특히나 조인하고자 하는 컬럼명이 같을 경우라고 한다면 테이블 출처를 꼭 밝혀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조인 조건이 안시 표준에서는 온절로 전달이 된다면 일반 조건은 외어절로 분리해서 써주시면 되는 부분이 이제 오라클 표준이랑 다른 점이었죠. 자, 문법 보시면 이너, 조인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이너를 생략해서 조인이라고만 쓰셔도 되고요. 온절로 괄호를 이렇게 쓰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조인 조건을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은 EMP랑 DEPT 테이블에 DEPT NO라고 하는 컬럼으로 이퀴 조인을 수행할 건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너 조인을 수행하게 되면은 두 값이 같은 애들만 출력이 되겠죠. 이 외의 데이터도 있긴 한데 이제 생략을, 제가 데이터가 길어서 생략을 했고요. 어쨌든 다음의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징절인데요. 유징절이 이제 앞에 온절과 구분되는 점은 조인할 컬럼명이 같을 경우 사용하는 절이고요. 이때는 무조건 괄호를 꼭 쓰셔야 되고, 굳이 이 컬럼이 양쪽에 둘 다 있다라는 걸 알리는 절이기 때문에 테이블 출처는 밝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문법 보시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양측에 동일한 컬럼명이 있다면 using 해가지고 이걸로 이 값이 같을 때를 출력을 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앞서 저희가 EMP랑 DPT의 조인을 온절로 조인 조건을 직접 명시를 했었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간편하게 유징절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역시나 이렇게 데이터가 동일하게 출력이 되고요. 역시 여기 출력 결과에는 일부 데이터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내추럴 조인에 대한 설명인데요. 내추럴 조인은 자연스러운 조인이다라고 해서 이제 조인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조인이 되는 그런 경우죠. 어떻게? 같은 이름의 조인키가 있다면 그 값이 같은 애들끼리 연결해 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T1과 T2를 내추럴 조인을 걸게 되면은 알아서 지금 NO와 NO가 같고 네임과 네임의 컬럼명이 같잖아요. 그러면 같은 컬럼끼리 값이 같다면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처럼 NO도 같고 네임도 같다면 두 값이 모두 같아야지만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1A, 1A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2B는 같지만 네임이 같지 않기 때문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 특히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서로 값이 같을 때가 연결되기 때문에 역시 널이 있다 하더라도 널 값이 서로 같을지라도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 꼭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내추럴 조인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조인 조건을 명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유징이든 온절이든 뭐 웨어절이든 조인 조건을 쓰실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어쨌든 값이 같은 애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조인에 사용되는 이런 컬럼들은 서로 데이터 타입까지 일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셀렉트절에서는 테이블 출처를 밝히실 필요가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조인 조건을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조인 조건에는 이제 접두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EMP랑 DPT는 DPT NO라고 하는 컬럼이 같았잖아요. 서로 컬럼명이. 그래서 걔네들끼리 같은 애들이 자연스럽게 출력이 되고 있고요. 역시 제가 일부러 이제 세 건만 출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하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과 같이 스튜던트 테이블과 프로페서 테이블을 내추럴 조인 걸면 공집합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는 이유는 두 테이블에 같은 이름의 컬럼이 하나가 아니에요. 네임이라고 하는 컬럼도 있고 프로페서 넘버라고 하는 컬럼도 있거든요. 근데 스튜던트 테이블 입장에서는 얘는 상대방 지도 교수 번호고 프로페서 테이블 입장에서는 각각의 지도 교수의 고유 번호거든요. 그러니까 네임과 프로페서 넘버가 같을 수는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이름이랑 교수 이름이 같을 수도 없고 그리고 학생의 지도교수 번호랑 그 다음에 교수의 지도교수 번호가 같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컬럼이 모두 값이 같은 경우는 없어서 이렇게 출력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거고 어쨌든 내추럴 조인 하실 때는 양측에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컬럼의 값이 같을 때 이제 조인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점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달아두었습니다. 네, 다음은 크로스 조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크로스 조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테이블의 모든 조인의 발생 가능한 조합을 출력하는 조인의 형태고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조인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프롬절에 테이블명만 나열하고 그 조인 조건을 명시하지 않으면 알아서 크로스 조인이 발생하고요. 안시 표준의 경우는 크로스 조인이라고 써주시고 절대 그 조인 조건을 명시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만약에 테이블 한쪽이 m개 그리고 다른 테이블의 그 개수가 n개라고 한다면 발생 가능한 모든 조합의 수는 m 곱하기 n의 개수가 되겠고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T1이 3개, T2가 2개라고 한다면 발생 가능한 모든 조합은 6개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1일 때 1, 2 그리고 얘가 2일 때도 1, 2 얘가 널이면 또 1, 2 그래서 크로스 조인은 널을 포함하더라도 그러니까 널이 있더라도 어쨌든 모든 조합을 다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널도 출력될 수 있다라고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시 표준의 크로스 조인 예제를 보면은 원래는 이게 이제 총 56건이 출력돼야 되거든요. EMP가 14건이고 DPT가 4건이기 때문에 14 곱하기 4, 56건이 출력돼야 되는데 사실 모두 출력하기엔 좀 길어서 제가 일부 생략을 했고요. 자, 이제 다음은 아우터 조인인데 아우터 조인은 이제 이너 조인과 대비되는 조인 방식이죠. 그래서 이너 조인이
조인 조건을 성립하는 데이터만 출력을 원하는 경우 사용하는 조인이라고 한다면, 아우터 조인은 그렇지 않아도, 조인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도 출력을 원할 때 어느 쪽 테이블 기준으로 데이터를 작성할 거냐에 따라 왼쪽 기준 left outer join, 오른쪽 테이블 기준 right outer join, 양쪽 기준 pull outer join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안시 표준일 때는 반드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양쪽이냐 이런 것들을 쓰실 때는 프롬절에 명시하는 테이블의 순서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우터 조인 할 때는 left outer join이라고 쓰셔도 되지만 아우터를 빼고 left join이라고 쓰셔도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left outer join의 종류는 이제 프롬절에 명시되어 있는 테이블 어느 쪽 기준으로 이제 outer join을 걸 거냐에 따라 왼쪽 테이블 기준으로 할 거면 left outer join, 그리고 오른쪽 테이블 기준으로 할 거면 right outer join, 양쪽 테이블 기준으로 조인을 걸 거면 pull outer join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일단 left outer join이라고 하는 건 왼쪽 테이블의 데이터는 생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전체를 출력하되 조인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오른쪽에 명시되어 있는 테이블의 결과를 널로라도 채워서 출력해 주세요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조인 기법이고요. right outer join은 반대겠죠. 그러니까 오른쪽 테이블을 전체 출력하면서 생략 없이, 그러면서 왼쪽 데이터가 없더라도 이제 채워서 널로 채워서 출력을 해주세요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오라클은 풀 아우터 조인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레프트 아우터 조인 결과랑 라이트 아우터 조인 결과를 유연하게 되면은 풀 아우터 조인 결과를 어쨌든 유도할 수 있기는 하죠.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중복 데이터는 유년 결과이기 때문에 중복 데이터는 삭제 후에 이제 출력을 해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프트 아우터 조인 예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튜던트 테이블에 학생 정보가 있고 지도교수 번호가 있어요. 근데 지도교수가 없는 이런 저학년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학생 정보랑 지도교수 이름이랑 같이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1001번이라고 하는 지도교수 번호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수 테이블에서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근데 이런 애들은 널과 이쪽 데이터랑은 어느 쪽도 일치하는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생략되는 거예요. 왜? 이너 조인은 원래 조인 조건이 만족하는 데이터만 출력되는 게 기본 원칙이니까. 근데 저희는 교수 번호가 없다라고 해서 생략하면은 억울하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출력을 원하는데, 이때는 학생 테이블은 생략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요럴 때는 이쪽 테이블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변화가 없었으면 좋겠어. 기준. 그리고 이쪽 테이블이 있으면 붙이고 없으면 그냥 널로 표현해. 그래서 아무래도 요 5명 이제 지도교수 정보가 없는 요런 애들은 이쪽 데이터는 존재하는데 매칭되어 있는 프로페서 데이터들은 다 널로 나오겠죠. 밑에 볼게요. 자, 일단 오라클 표준에서는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아우터라고 표기하지 않고 일단은 이렇게 프롬절에 나열하잖아요. 그럼 S 기준이죠. 그러면 조인 조건 중에서 S의 반대쪽 테이블에 컬럼명 뒤에 플러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안시 표준의 경우는 제가 왼쪽에다가 스튜던트 테이블을 넣었다라고 한다면 왼쪽 테이블 기준이니까 left outer join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순서를 바꿔, 즉 S 테이블을 오른쪽에 넣었다 쳐봐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 기준으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는 right outer join. 그러니까 사실상 left outer join과 right outer join은 테이블 순서만 바꾸면 같은 값이 출력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라클 표준은 이제 프롬절에 테이블을 명시하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데 안시 표준은 중요한 거죠. 어느 쪽인지를 이제 지정해야 되니까. 네, 요렇게 지도교수 정보가 있는 애들은 같이 출력되는데 지도교수 정보가 없는 학생 정보는 출력이 되지만 교수 쪽 정보는 출력될 게 없으니까 그냥 빈칸으로 널이죠. 널로 출력되는 요런 게 아우터 조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풀 아우터 조인은 보시면 요쪽 있죠. 요거는 지금 학생 기준이니까 아마도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겠죠. S를 먼저 썼으니까 요런 데이터는 오히려 지도교수 입장에서 지도 학생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정보도 출력하고 싶을 때는 아마도 지도 교수 기준 스튜던트 테이블이 없어도 출력해 라고 하는
right outer join이 들어갔을 텐데 full outer join을 쓰게 되면은 left outer join 결과, 그 다음에 right outer join 결과. 근데 사실상 요 데이터는 left outer join에도 들어가고 요 빨간색이요. right outer join에도 들어가니까 full outer join은 이제 중복된 데이터는 한 번만 이렇게 출력돼서 리턴이 되는 거죠. 사실상 업무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방식은 아니고요. 문법적으로만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오라클 표준은 플러스 기호 붙이기로 했잖아요. 오라클 표준으로 따지면 그러면 양쪽 다 플러스를 붙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해요. 그리고 풀 아우터 조인 구문은 성능적으로도 좋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좋겠죠. 네, 오라클 문법으로는 대신 표현은 가능하게끔 넣어놨어요. 어떻게? 제가 아까 전에 left outer join이랑 right outer join을 합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S 기준이니까 반대쪽에 플러스가 붙었죠. 그러니까 위쪽이 left outer join. 그 다음에 밑에 쪽은 SP, 근데 P 반대쪽에 S 쪽에 컬럼에 플러스가 붙었죠. 그럼 P 기준이니까 right outer join인데 중복된 데이터는 한 번만 출력하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이 두 집합을 합집합. 근데 중복된 정보는 생략. 그러니까 한 번만 출력하게끔. 그게 집합연산자 중에 유년이었잖아요. 유년 5를 하게 되면 이제 둘 다 있는 데이터가 중복해서 출력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풀 아우터 조인 구문은 랩트 아우터 조인이랑 라이트 아우터 조인의 결과를 합친 것. 정확히는 중복 제외 유년한 결과와 같다. 그래서 오라클 문법으로는 이렇게는 표현이 가능합니다만 양쪽에 플러스를 붙이는 행위는 불가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